몇몇 연준 위원들이 계속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용은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건 아니에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 부정은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금리 인하도 수순대로 하긴 할 거야. 그런데 시장이 너무 좀 앞서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 위원들은 내년에 한 3번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낮추겠다라고 하는 거고, 시장이 6번 정도이면 12월 FOMC 끝나고 나면 모든 게 선명해질 줄 알았는데 그럴 줄 알았지만 여전히 헷갈립니다. 산타랠리는 11월에 왔다 갔어 이런 의견도 있고, 아니 미국 봐봐, 미국은 꾸준히 좋잖아, 우리라고 못할 게 뭐가 있어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내년 연초는 또 어떻게 될까요? 채권금리는 어느덧 3%대까지 내려와 있네요. BOJ의 결정도 오늘 나오고요. 여러 가지 공부할 게 많습니다. 미래에셋 김석환 연구위원에게 딱 골라달라고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단 일본 중앙은행이 어제부터 이제 회의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본인의 어떤 산타로 빙의한 모습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신 것 아닙니다, 같은데. 아닙니다. 얘들 앞에서 이렇게 한 적 없는데. 자, BOJ가요. 네. 오늘 결정을 내놓을 거라고요. 딱히 마이너스 금리 정책 그만할 거야라고 안 해도 분위기는 좀 풍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떨 것 같아요? 뭐 일단 한 2주 전이었나요? 그때 이제 BOJ 총리 우에다 가조 총재가 약간 시장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매파적인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매파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지금 일본 BOJ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정책 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시장에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 유일한 이제 중앙은행이란 말이죠. 근데 그 기조를 변화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했고,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좀 뭐 시간은 좀 걸리긴 하겠지만 어찌됐건 시장에서는 대충 한 내년 상반기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정책을 철회하는, 그러니까 기조 자체를 바꾸는 프로세스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길을 알려주는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은 아무래도 이제 환율적인 측면에서 가장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달러엔 환율과 관련한 부분이고, 만약에 이제 BOJ가 좀 다소 매파적인 기조로 돌아선다라고 하면 엔화 강세 요인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달러엔 환율 같은 경우에는 또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겠죠. 달러값 떨어지고 유럽도 지금 유럽 중앙은행들이 다 금리 동결했잖아요. 네. 이제 그만 올린다라고 그렇죠.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달러 값은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일단은 기조적으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께서 보셔야 될 게, 이게 원화가 환율에 대한 그 베타가 꽤 높아져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 레벨이 한 102.5 정도가 되거든요. 네. 102 레벨인데 과거에 이 레벨이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 원화 달러 원 환율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1,280원 중반 또는 1,290원 언더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1,300원이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오늘도 한 5원 올라서 네, 출발했더라고요.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외환시장 측면에서 보면 다소 원화가 달러에 대한 그 민감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베타라고 하는 거는 그 베타가 좀 높아져 있는 것 같다. 혹시나 그러면 향후에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좀 발생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시점에서 원화가 달러에 대해서 베타가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달러 원화 환율이 예상치 못하게 더 튈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좀 앞으로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뉴욕 증시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수익이 꽤 많이 나서 아마 그 매도하신 분들 계실 텐데 환전 시점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환차손을 입으실 수가 있으니까 환율이 좀 튈 때 그때 환전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 좀 면밀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환율에 대한 베타 얘기를 하셨는데 한국 돈이 왜 이렇게 그 뭐랄까요? 한국 돈이 왜 이렇게 민감도가 높아진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남들의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까지 급등락을, 예전엔 이 정도 아니었잖아요. 뭐 아무래도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이 그래도 이제 글로벌 경기의 흐름을 가장 좀 잘 반영하는
구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출과 관련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실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기의 흐름을 파악을 할 때 이제 저희가 보통 경기 선행 지수라고 하는 걸 네. 많이 보는데 그 글로벌 경기 선행 지수 내에 우리나라 수출입 관련한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을 정도로 네, 아무튼 우리나라 경기는 글로벌 경기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또 한 측면에서 보면 실제 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나라의 경제의 체력도 나타내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좀 환율에 대한 베타가 좀 높아져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달러에 대한 원화의 가치가 일단 우리나라 경제의 체력에 대한 불안한 외국인의 시각도 좀 녹아 들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기도 하죠. 우리 중국 때문에 혹시 손해 보는 건 아니에요? 중국 경제가 안 좋다고 해서 도매금으로 우리 돈까지 넘어가는 건 아닌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실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수출이 매우 중요한 역량을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대중 수출에 대한 비중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실제 얼마 전에는 대중 무역 수지가 적자로 전환하기도 그렇죠. 했었던 무역 역조도 내용도 아마 나타나더라고요. 나타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물론 중국의 경기가 썩 좋지 않다라는 내용을 또 반증하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도매급으로 칠 수는 없긴 하겠지만 아무튼 그 영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럴 때 보면 미국이 참 부러운 게 미국 최대 수출품은 달러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미국의 최대 히트 상품이 달러구나. 이거 다시 생각이 되는데 FOMC 끝나고 나서 네. 파월 아저씨가 이렇게까지 시원하게 얘기해 줄 줄 일단 몰랐어요. 네. 다들 아마 예상치 못한 수준일 것 같은데 음. 증권사에서 이렇게까지 파월 아저씨가 우리 시원하게 내릴 거야, 논의할 거야 이 얘기 해줄 줄 알았어요? 예상은 했었죠. 뭐 지금 최근에 디스인플레이션 기조, 즉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이런 흐름들이 최근 한 3개월 동안 가파르게 좀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실제 연준이 보는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이 있긴 할 텐데 이제 그 중에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좀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게 한 3개월 또는 6개월 인플레이션을 연유로 한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이터 기준으로 보면 연준이 이제 목표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3% 초중반으로 보고 있지만 그 방금 말씀드린 3개월 또는 6개월 연율로 보면 2% 후반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기준금리가 5.5%니까 이 5.5%와 인플레 3% 미만이면 지금 이 두 개의 차이를 뺀 실질 금리가 2.5%인 거잖아요. 네. 이 수준이 꽤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꽤 스트레스를 지난 8, 9, 10월 동안 받았었던 거고 여기에 대한 뉘앙스가 대단히 좀 완화됐던 부분들이 이제 10월 말부터 나타났었고 그게 그대로 이제 시장 랠리로 이어졌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번 FOMC에서도 보면은 어찌됐건 내년에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은 주긴 할 텐데 시장의 관심은 그거였어요. 몇 번이냐 그렇죠. 과연 몇 네. 번이냐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나온 점도표 기준으로 보면 이제 3번 정도 나온 거고요. 시장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한 6번까지 가격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그 양쪽에 그 격차가 크단 말이에요. 시장이 맞습니다. 이번에도 김칫국을 한 사발 먼저 드리킹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일까요? 뉴욕 증시가 랠리를 보여주니까 순서대로 역할을 또 나눴더라고요. 네. 오늘은 네가 세게 얘기해. 내일은 나다. 이렇게 네. 돌아가면서 지금 무서운 얘기 하고 있는데 요거 어떻게 진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살짝 그냥 누르고 싶은 그냥 인테리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지난 금요일부터 보면은 몇몇 연준 위원들이 계속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용은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건 아니에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 부정은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금리 인하도 수순대로 하긴 할 거야. 그런데 시장이 너무 좀 앞서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 위원들은 내년에 한 3번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낮추겠다라고 하는 거고 시장이 6번 정도이면 대략 6번 기준으로 25bp씩 인하를 한다고 하면 한 150bp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현재 5.5%에서 이 금리를 150bp 정도 낮춰도 4%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플레가 지금 3%
살짝 밑으로 또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여전히 실질 금리는 이제 플러스인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시장과 이제 연준 간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은 너무 과하다. 또 이제 그런 거고 이제 그래서 약간 좀 브레이크를 좀 밟아주려고 하는데 지금 시장 그걸 먹혀 들지가 않죠. 네,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는 한데 일단 시장에서는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이미 연준이 한번 방향을 이제 튼 걸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못 먹어도 고다라는 게 상당히 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연말이라고 하는 이 계절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계절성 또 사고 또 이렇게 또 증시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반면에 보면 좀 여러 가지 이제 과열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아무튼 지금 여기에서 김석환 연구위원이 읽은 것처럼 연준의 그 관심법을 좀 해본다면 선수가 돌아갔다는 거는 뭐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키를 네. 돌린 거잖아요. 네. 확실히 시장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에 또 여러 가지 정치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미국에서 대선이 있는 해에 증시가 나쁠 수가 있을까요? 이제 그게 관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대선이 있다라고 하면 그 해에는 꽤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였었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이면에서는 꽤 안 좋은 모습들도 보이고 있기도 하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라고 하든지 네. 또는 연방 정부의 부채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이 부채 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나와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6월 달에 부채 한도 협상이 이제 한도가 유예가 되고 나서 그 때가 한 32조 달러였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34조 달러까지 올라왔어요. 야. 그러니까 3개월에 1조 달러씩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그럼 이 부채라고 하는 건 결국에 이제 이자를 내야 할 텐데 그렇죠. 이게 자꾸 밀려요. 이자를 내야 할 텐데 원래 이제 그러니까 미국은 10월 1일부터 다음에 9월 30일까지가 회계 연도거든요. 근데 지금 22, 23 회계 연도에는 매달 한 40억 달러 내외의 이자를 지급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80억 달러로 훌쩍 미국 뛰었어요. 정부가 갚아야 네. 되는 이자만. 매달 그렇게 훌쩍 뛰었습니다. 대단하다. 빚 내는 것도 능력이지만 갚는 것도 엄청난데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돌려막기식에 그렇죠.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보면. 꺼주고 내가 다시 갚고 거의 네. 그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제가 최근에 한 보고서에서 보면 그러니까 소비자들 지금 보면 유가가 상당히 떨어져 있잖아요. 뭐 지정학적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계속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수요와 공급의 여러 가지 논리들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역대 최고치를 찍으면서 공급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요. 네. 상대적으로 매크로 불확실성이 꽤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수요가 좀 부진하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그러니까 수요는 둔화되고 공급은 많아지고 이러니까 유가 하방 압력이 더 커지는 모습들. 실제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인플레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빠르게 알아서 내려온 내려가는 영향이 거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것도 그 외부 효과에 대해서는 보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향후에 이런 외부 효과가 좀 더 강해지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인플레이션이 다시금 재상승할 수 있는 우려도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미국 경제가 갖고 있는 핸디캡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는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미국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소비 심리가 상당히 크게 개선이 되는 게 과거의 흐름들이었거든요. 그렇죠. 아침마다 기름 넣으러 맞습니다. 가서 보니까. 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소비 심리가 그렇게 크게 튀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개선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라고 하는 그런 설문조사들을 보니까 지난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봤을 때 미국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경제에 대한 그러니까 경제 또는 뭐 집값 이런 재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확 소비 심리 개선으로 나타나고 있지 못하다. 근데 그 와중에 보면 이번 연말 쇼핑 시즌도 보면 상당히 결과는 괜찮았거든요. 많이 긁었어요. 네. 뭐 거의 뭐 욜로 또는 플렉스한 그러니까요. 소비를 하는 모습들이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선결제
선구매 후집을 외상으로 외상으로 네. 이제 구입을 하는 건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이제 3대 신용 기관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에퀴팩스라든지 또는 트랜스유니언 이런 곳들이 있는데 이 그 선구매 후결제 같은 경우가 신용카드처럼 기록이 네. 남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어. 실제 그리고 이건 이제 신용정보회사에 통보가 되지 않고 그래서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정확하게 지금 통계나 현상에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는 안 될 거네요. 수도 있다. 약간의 왜곡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게 뭐 말이 좋아서 BNPL이지 외상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이용료를 지불을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가령 $100짜리를 구입을 하게 되면 대략 한 20에서 25달러를 먼저 이렇게 같이 그렇죠. 그래야 내는 그 업체도 것들이니까. 먹고 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당장은 뭔가 되게 좋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는 나타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통화 정책이 무서운 거거든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이게 누적적으로 나중에 이제 시납으로. 보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경제가 겉으로는 꽤 괜찮다라고 보여지지만 그 안에는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있죠. 그런 함정과 왜곡이 있단 말이에요. 내년 경제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내년에 갈 것 같아요. 아니면은 중간중간에 약간 그 소위 레깅이라고 해서 중간중간 저는 구간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구간 나오겠죠. 음. 네,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언제쯤? 일단은 상반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상반기에? 되고요. 네. 상반기에 금리 내린다고 지금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 안 내린 그 어느 때쯤? 네. 이제 그런 거죠. 뭐냐면 이제 과거에도 보면 저희가 지금 결국에는 이건 거잖아요. 내년에 침체가 올 거야 안 올 거야에 대한 이제 얘기인 건데 네. 그래서 그 침체가 혹시나 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 강도가 강할 것 같아 안 강할 것 같아 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제 그런데 일단 저는 이제 침체가 좀 온다라고 하면 조금 강하게 올 수도 있다. 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이 다수설과는 약간 좀 결이 다르네요. 네, 왜냐하면 네. 지금 이제 시장은 150bp 정도의 금리 인하를 예상을 좀 하고 있지만 혹시나 좀 강한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 전 그 이상의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뉴욕 증시가 달리고 있는 건 금리를 내릴 거라고 했는데 심지어 이게 연착륙 속에 금리를 촥촥 내리는 맞습니다. 거면 모든 게 딱 좋아 이 상황이잖아요. 그게 가장 베스트한 시나리오고 시장에서 흔히 얘기하는 골디락스 시나리오인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김석환 연구위원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게 된다면 경기가 나빠서 어쩔 수 없이 끌어내리는 거면 이거는 증시에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증시에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쵸.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내년에 보고 있는 건 상저하고 정도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아 상저하고 믿어도 되나? 또 올해 다 속았는데. 네. 올해는 상고하저였죠. 그렇죠. 올해는 완전 반대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상고 하중, 네. 상고 하중 11월 올랐으니까. 근데 이제 결국에는 하반기 그 반등의 기회를 이제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게 결국에 이제 연준이 가장 큰 키를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시장을 부양을 하게 될 거고 또 하나는 하고 있는 지금 양적 긴축도 아마 그 시점에 가서는 멈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죠. 김석환 연구위원이 매파였어요. 알면 할수록 매파인데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한쪽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강도가 좀 세고 네. 일본이 금리 정책의 방향을 확 바꿔버린다. 상반기에 일본은행이 과거에도 좀 진짜 이 시점에 이런 정책들을 좀 몇 번 했잖아요. 네네네. 깜짝 쇼를 해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돌연 바꿔버린다. 그럼 그렇게 그 조합이 만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만약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일본은행 같은 경우에도 그 결정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이제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라고 하면 일본 중앙은행도 어떻게 보면 기존의 그 정책을 못 버릴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봐요. 올리려고 했는데 미국 경기가 나빠지면 우리 그냥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실제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 지금 인플레이션이 3% 정도가 나오고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또 확인을 해봐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뭐 지금 당장은 그렇게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기조적으로 올라가는지. 이게 이제 기조적으로
솔직히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뭐 이런 30년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결론적으로는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인플레가 발생을 해야 경제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한다라고 하는 거 제가 네. 직접적으로 체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임금이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같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결국엔 인플레를 반영하는 지표이고, 그래서 일본 중앙은행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인플레가 이제 유발이 되는 상황에서 임금 인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체크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몇몇 겹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을 이제 반영을 하고 있지만 그게 일본 내 경제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 상반기 어느 시점에서 혹시나 좀 강도 높은 리세션이 온다라고 하면 네, 일본 중앙은행도 쉽게 지금 현재 그결정 완화해서 못한다. 긴축으로 갈 여지가 네,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대외 환경이 괜찮아서 일본은행이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금리 이제 올릴 거야 이렇게 하면 엔캐리 자금 다 귀국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엔캐리 자금도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네, 실제로 이제 보면 엔캐리 자금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싸게 엔화를 빌려서 해외에 투자해 놓은 그런 자금들이 본토로 이제 귀국을 한다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한 부분들인 건데, 이제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뭐 증시를 비롯한 전체 글로벌 자산의 변동성이 꽤 커진 구간으로 접어들 수도 있겠죠. 내년에 함정이 많네요. 증시가 언뜻 좋아 보이는데 살얼음판일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김석환 위원을 더 자주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 김석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